아유, 천주교 신부님이 왜 그런 정치적인, 뭐, 이렇게, 역사적인, 그렇게 가르침을 많이 하느냐. 복음만 말을 하지. 근데 여러분들, 나라를 잃어버리면요, 복음도 전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 천황이 신이야, 신. 천황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면 우리 신앙도 같이 빼앗기는 거야. 지금 왜 애들을 안 낳느냐 하면은, 지금 30대, 40대 애들이 왜 애들을 안 낳느냐 하면은, 자기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행복했던 순간이 하나도 없거든. 계속 학원에서 시달리기만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낳아도 내 애도 그럴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 애를 뭐하러 고생을 시킬 거냐. 고생은 나로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학원을 없애야 돼. 학원을 없애야지 애를 많이 낳아.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학비를 받지 말아야 돼. 대학 등록금을. 등록금 없이 일단 공부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다 공부시켜야 돼. 그건 나라에서 다 대주면 돼요. 뭐 지금 애 놓느냐고 뭐 126조를 이제까지 썼느니 어쩌니 다 소용없는 정책이야. 그래서 학원을 없애고 대학 등록금을 받지 말고 애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제가 지난 5월 달에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대한 이해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일본을 무조건 미워하지 말아라. 알고 미워해라. 그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나라하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미워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한 이해를 5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도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4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11회가 됐어요. 11회가. 그 5월 달에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은 언제나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나라다. 역사적으로 그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강의를 계속 했어요. 계속. 아유, 천주교 신부님이 왜 그런 정치적인, 뭐, 이렇게, 역사적인, 그렇게 가르침을 많이 하느냐. 복음만 말을 하지. 근데 여러분들, 나라를 잃어버리면요, 복음도 전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 천황이 신이야, 신. 천황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면 우리 신앙도 같이 빼앗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황이 어느 정도로 신이냐면은, 히틀러는 죽었어요. 자살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일본은 패망을 하고도 그 패망의 패주인 천황은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1952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전범 재판이 끝났는데 4,000명이 전범, 주범, 일본 얘기하는 거예요. 전범, 주범이라고 그러고 한 1,500명을 사형을 시켰어요. 그런데 정말 그 최고의 그 수괴인 천황은 사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천황은 우리의 신이다. 신이 죽으면은 우리 일본이라는 나라는 끝나는 거다. 그 역풍을 어떻게 견디겠느냐? 메가드한테 편지를 계속해요. 천황은 건드리지 말아라. 신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면은 우리가 다시 또 천황폐와 만세, 덴노라고 그래요. 덴노, 신만세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과 경제와 이 정치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끌고 나가야 돼.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가톨릭이 히틀러에 많이 협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까지도 그 책임, 그 비난을 아직도 받고 있어요. 또 일제 36년 동안 우리 가톨릭 신부들이, 프랑스 신부들이 독립운동 못하게 해요. 그냥 식민생활 하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갔다 오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이 나라를 비운 사이에 무슨 아베가 7월 1일 날 수출 규제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를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더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 미리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일본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험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항상 자기네들이 위험할 때 누구를 밟아야지 자기네들이 정권을 유지하느냐면은 한반도를 밟아야 되거든. 근데 그 시기가 왔다라는 게 느낌이 왔어요. 나만 온 게 아니라 조금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알아요. 일본이 이제 시비를 걸겠구나. 지금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총알이 왔다 갔다 안 하고 미사일이 왔다 갔다 안 해서 그런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일본을 상대해야 되느냐면 전쟁의 상태로 일본을 대해야 돼. 며칠 전에 오사카의 삼선한 의원이 그랬다고 그러잖아. 독도를 전쟁을 해서 뺏어 와야 된다고. 그게 정치인의 입에서 공공연히 나올 정도니까. 근데 그 강도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못 느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강도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의 그 정치인들, 특히 구구 정치인들의 이 깊은 생각을 이거 읽어내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데 그걸 못 읽어내요. 이 징용에 대해서 개별 보상을 하라고 그러니까 절대 보상하지 못하겠다고. 또 2009년에는 그럼 우리가 보상해주겠다. 그러면서 99엔으로 보상해준다고. 그렇게 믿지. 99엔이면 1,000원이야, 1,000원. 그렇게 모독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보상을 해라. 그러니까, 니네들 왜 서로 약속을 어기느냐. 니네들 약속을 어기는 나라니까 니네들 수출하지 않겠다. 이건 사실은 꼬투리야. 자기네들 지금 어려운 정치, 경제 상황을 지금 극복하려면은 한국하고 전쟁 상태, 준전쟁 상태에 들어가야만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하나로 묶고 자기네들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이 버나드 쇼의 그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물쭈물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고. 되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 나중에는 없어. 우물쭈물하다가 바로 뭐가 다가오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다가올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일본하고 우리 관계는 우리가 일본보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정신도 앞서야 돼요. 그냥 일본 중간 제품 갖다가 물건 만들어 그 재미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돼. 우물쭈물하다가는 정말로 일본한테 또 1910년에 나라 빼앗기듯이 또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일본은 거의 40년 동안 작업을 해요.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거의 40년 동안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1865년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정한론이라는 걸 펼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반도를 정복해서 조선의 쌀과 조선의 노동력을 가지고 만주와 리순, 중국을 먹어야 된다. 그걸 1865년 이 사람이 계획을 해요. 1865년. 그리고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긴 거야.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쭉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뭐 운요 사건이며 강화도 재물포 조약하며 병인 뭐 또 저기 그 병자호란이 아니라 동학 농민 이렇게 다 그게 얘네들의 스케줄에 다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몰랐던 거야. 지금도 그런 상태다 이거야.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번에는 경제력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큰 차이 안 나요. 군사력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큰 차이 안 나요. 똑똑한 것도 내가 보기엔 일본 애들이 좀 더 모자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 진짜로. 지금 이 세상을 읽는 게 일본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일본은 1 더하기 1은 2야. 이 학교에서도 유치원에서도 탁 애들 신발 탁탁탁탁 하고 뭐 줄도 탁탁탁 쓰고 시키는 대로. 이게 군국주의예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뭐에 떨어지느냐 하면은 벌써 예술에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방탄소년단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 일본 아이들은. 왜냐하면 이런 자율성,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렇게 튀어나가고 저렇게 튀어나가고 막 하여튼 별 같은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린 별 소리를 다 해도 그냥 지금 놔둬.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상력도 좋고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월달, 10월달 일본 여행 제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은 내가 다르다고 그전 강의 때 이번만은 내가 해볼 만하다. 그리고 또 벌써 무슨 뭐 에칭가스, 뭐 불화수소 뭐 이런 것도 벌써 극복을 해나잖아요. 조선 말에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해볼 만하다 이거야. 자, 2차 세계대전 끝나갈 무렵에 일본은 이 2개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이 원자탄을 터뜨려요. 이 원자탄에 관련된 소설, 원자탄에 관련된 글들을 읽어보면은 기가 막혀요. 정말 터지는 순간 그 빛이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웠대. 그 빛이. 그 나가사키 사람들, 히로시마 사람들 그랬다는 거야. 빛이 너무 아름다운데 갑자기 그 열기에 다 숯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숯덩어리가.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10만 명이 방사능 오염으로 또 죽죠. 그래서 총 30만 명이 죽어요. 예. 히로시마에 처음 떨어졌을 때 9만 명에서 16만 6천 명이 죽어요. 나가사키는 8만 명이 죽고 나중에는 한 10만 명이 방사능 오염으로 죽죠. 이번에 그 동일본 지진에 후쿠시마 이 원자력 발전소 터진 거 아시죠? 그런데 70km 떨어진 우사를 하는 집인데 150마리의 소를 키우는데 70km 떨어진 지역의 소야. 근데 그 방사능에 오염돼 갖고 지금 벌써 한 80마리가 죽었대. 70km 떨어진 지점에 소가 방사능에 오염이 돼 갖고 반이 시름시름 죽어간대.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이나 소나. 그래서 제가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만약에 터지면은 반경 100km, 뺑돌로 100km는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경주, 울진 뭐 이쪽에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 터지면은 경상도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원자력 발전소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원자력이라는 게 어쨌든 이렇게 이 두 방이 터지는 바람에 두 손을 들죠. 예. 우리가 제가 지난 10회 때는 1910년서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착취해 나간 거, 그 경제적인 거, 쌀, 나무, 석탄, 뭐 나무라고 지금 말하는 건데 수백 년 된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다 나간 거예요. 두만강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텅스텐, 중석,
특히 금 엄청나게 다, 하여튼 35년 동안 뺏어갈 건 다 뺏어갔어. 이젠 하다못해 쌀이 아니라 이제 사람까지 마지막에 1945년, 38년서부터 사람을 끌고 가요. 사람을 끌고 가는 걸 징용이라고 그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용하는 방식 3개가 있어요. 학도병으로 끌고 가고, 일본군과 군무원, 강제. 그러니까 전쟁하면 막 총알 날르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총 같은 걸 안 줬죠. 왜냐면 돌아서서 쏠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총알바지 노루까지 해서 최소한 20만 명을 그렇게 군 전쟁으로 끌고 간 게 20만 명이야. 예, 넘겨보세요. 이거는 이제 요즘 뭐 군무동가 그 영화도 있고 요즘 나오는 그 징용 얘기예요. 강제로 노역을 시킨 강제징용이야. 침략전쟁에 필요한 군수 기지 건설, 무기 제조와 석탄 채굴 등 강제로 끌고 간 숫자는 4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용이 한 3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군대 현장에 끌려간 거, 아니면 탄광촌에 끌려간 거. 세 번째는 마지막 1944년경부터 아주 집요하게 시작됐던 거예요.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일본군 위안부, 조선인 젊은 여성들을 온갖 속임수와 심지어 강제로 납치까지 끌고 가 최소 10만 명의 우리나라에 정말 딸들을 끌고 가갖고 하루에 뭐 20명, 30명까지 상대하게 한,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3가지 쟁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10만 명이 끌려가죠. 그래서 우리 보상해야 된다.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 사과를 안 한다는 건 보상을 안 하는 거거든. 예. 어쨌든 이제 2차 세계대전 막 끝나갈 1945년 6개월 동안 미국은 67개 도시를, 일본의 67개 도시를 융단 폭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의 도쿄에 이렇게 전쟁 끝나고 보는 남아있는 집이, 서 있는 집이 없는 거야. 4채 중에 3채는 다 부서진 거야. 천황폐하 만세, 뭐 결세, 항전을 부르짖다가 결국 일본 왕이 항복을 선언하죠. 일본을 거의 신석기 시대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도 폭탄을 쏟아부어갖고.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폭탄은 여기다 다 쏟아본 거야. 독일이 먼저 5월 달에 항복을 했잖아요. 그 남은 기간에 이제 일본만 남았으니까 그냥 B-52로 그냥 융단 폭격을 한 거야. 그래갖고 10만 명 정도 조선인 징용자가 도쿄에 있었는데 최소 10,000명이 희생된 걸로,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도쿄에 당시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10만 명이 죽었어. 10만 명이. 이 폭격에. 그 중에 10,000명은 조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끌려가고 동남아 가서 죽고, 탄광에서 죽고, 폭격에 죽고, 우리 민족이 이런 그 일본 사람들한테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관동 대지진이야. 1923년 9월 1일 날 오전 11시 58분에 7.9의 강진이 관동, 그러니까 도쿄 지방,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보면은 서쪽을 관서, 얘네들 동쪽 관동, 지난번에 그 후쿠시마 지진도 관동, 이 관동에 7.9 지진이 발생을 해요. 그래갖고 순식간에 10만 명이 죽어. 순식간에 10만 명이 죽는데 11시 58분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게 뭐 할 때냐면 밥할 때야. 밥할 때 지진이 일어나갖고 온 도쿄가 불이 다 나버려. 그게 흔들리면서. 그리고 화학공장 뭐 이런 게 많으니까 탁 불이 타는 거야. 그러니까 온 도쿄 관동 지방에 불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일본 사람들이 정부에 불만이 많았어. 전쟁한다고 쌀 배급도 조금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진까지 일어나니까 얼마나 화가 나. 그런데 이걸
총리 쪽에서 파악을 하고 얘네들의 이 분노를 조선인한테 돌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느냐 하면은 지금 막 불나고 이러는 거 다 조선인들이 다 불지르는 거다. 그리고 이 수돗물에 독극물 타고 있다 지금. 그래갖고 이 자경단이라는 거를 구성을 해갖고 이때부터 화가 나는데 어디다 풀어야 되는데 원래는 정부에다 풀어야 되는데 일본 정부에다 풀어야 되는데 조선인들한테 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조선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거기다 또 계엄령을 선포를 해요.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군인들이 어떻게 하면 아예 조선인들을 잡아들여갖고 막 분노해갖고 막 눈이 뻘개갖고 죽창 들고 뛰어다니는 자경단한테 내줘. 그래갖고 한 번에 200명씩 300명씩 죽이는 거예요, 조선인들을. 그래갖고 조선인들이 우리나라가 가서 조사한 게 6,661명이 그때 죽어요. 이거 정말 다시 스타일로 조사한 거 읽어보면은요, 기도 안 차요. 막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밀어뜨려 강에 쓸어서 죽이고, 근데 독일이 마지막으로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 독일에서 조사한 거는 23,05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관동 대지진 때. 그래서 학살 장소와 시신이 확인된 경우가 8,200명, 시신만 확인된 경우가 7,800명, 학살 장소와 시신이 미확인된 경우가 3,000명, 경찰에 학살된 경우 570명, 일본 군인한테도 많이 죽어 3,100명. 이래갖고 23,000명이나 그러니까 지진 난 게 우리 잘못도 아닌데 조선인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죽인 게 관동 대학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네. 어쨌든 내가 말한 그대로야. 넘겨도 돼. 어쨌든 하여튼 폭탄을 이제 쏟아붓고 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쏟아붓고 그래갖고 결국은 전쟁이 끝나죠. 패망을 하죠. 패망을 하는데 이게 기가 막혀요. 전쟁 중에 일본이 바깥에 나가서 죽은 사람이 1,500만 명이 일본인이 바깥에 나가서 만주, 조선, 뭐 동남아, 필리핀 이런 데 나가서 죽은 사람이 1,500만 명. 그 다음에 자국 안에서 죽은 민간인하고 군인이 250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자기 일본 사람들도 죽은 거야. 인구가 식민지까지 합치면 9,300만 명이고 자기네들은 한 6천만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1,500만 명, 1,7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인구가 한 3천만 명 안짝으로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도 아시아를 괴롭혔지만 일본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야. 그런데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온 사람 600만 명이 돌아와요, 집으로. 1945년에 600만 명이 집으로 돌아와서 갑자기 뭐가 되느냐면 실업자가 돼. 600만 명이 전쟁이 끝났으니까 할 일이 없고 더 이상 착취를 못하니까 600만 명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거지나라라고 해요. 거지나라. 1945년부터 일본은 거지나라가 돼요. 근데 또 이 1945년에 대흉년이 들어. 대흉년이 들어갖고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 다음에는 또 태풍이 와갖고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하여튼 그래서 길에서 굶어 죽는 거지들이 일본에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가더가 공장을 못 돌리게 해요. 니네들은 농사만 져야 된다. 군인도 못 만들게 하고 아무것도 못 만들게. 전기도 못 돌려. 그래갖고 오죽하면 총리가 사령한테 우리 전기 돌리게 석유 좀 사게 좀 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생거지가 돼. 생거지가 되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히게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터져버려요. 요시다 시게루라고 총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우신조라고 그래.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고.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못 돌리게 하는데 무슨 전쟁을 해야 되는데 병참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요코하마 이런 데서 도요타, 미쓰비시 이런 데서
전부 다 군수용 차량 만들고 차 저기 막 고장 나갖고 저 일본으로 가면 싹 고쳐서 보내고 무기 고쳐서 보내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이 군복 휴지까지 다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올 수독됐던 공장이 풀로 가동을 하는 거야. 3년 동안 풀로 가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뭐 쌀이고 뭐고 먹을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인분으로 농사를 졌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미군들은 저기 뭐 오염되는 거 먹기 싫다고 뭐를 하느냐면 화학 비료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최초로 화학 비료를 사용한 농법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본을 그래갖고 그때 일본은요 6.25 전쟁 때 벌써 비닐하우스를 시작을 해요. 비닐하우스를.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가 없었으면은 계속 거지였는데 6.25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나라가 일어서 이때 들어온 달러가 3억 1,500만 달러를 벌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때 돈으로 3억 1,500만 달러를 벌어. 아마 지금 돈으로 따진다면은 내가 보기에는 1,00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1,000억 달러. 예, 지금 그 정도를 3년에, 그러니까 1년에 경제성장을 14%, 경제성장이 0%였는데 14%, 36% 이렇게 경제성장을 하는 거야. 그렇게 전쟁이 끝나면서 중공업으로 일본은 나가면서 바로 선진국이 돼버려요. 완전히 패망하고 거지가 됐던 나라가 우리나라 때문에 일어선 거야. 그러면은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고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고 모든 걸 다 착취해가고 6.25 전쟁 3년 동안 우리 남북한이 서로 죽이는 순간에는 일본 사람들은 뒤에서 뭐를 한 거야? 떼돈을 버는 거예요. 전쟁 덕분에. 그러면은 인간이라면 정말로 너희들 때문에 고마워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섰다. 너희들도 우리가 그동안 36년 동안 괴롭히고 또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이 덕을 했으니까 너희들 위해서 정말로 정말 사과를 하고 용서를 청하고 너희들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마. 이래야 되는데 이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넘겨봐요. 메가더는 어쩔 수 없이 병참 기지로 이게 3억 1,500달러에 넘겨보세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뭘 묻고 싶으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일본 사람들 때문에 이만큼 먹고 살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뭘 묻고 싶으냐면은 36년 동안 쌀 뺏기고 사람 뺏기고 징용으로 끌려가고 이 징용의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100만 명에서 한 400만 명, 심하게는 700만 명까지 잡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그리고 우리 조선의 이 딸들이 끌려가고 성노예가 되고 그리고 또 관동 대지진 때 일본에서 산다는 이유 하나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렇게 고통받고 착취받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본 때문에 잘 산다는 생각을 하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역사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역사에 대해서 묻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그 얘기예요. 뭘 강조하느냐면 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일본하고 제대로 대화할 수 있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일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제 내가 다음 시간에는 65년 한일 협정에 대한 그건 원문만 읽어봐도 피가 다 토해요. 원문만 읽어봐도 얼마나 우리가 치욕적인 계약을 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본이 1985년에 미국의 플라자 호텔이라는 곳에서 합의를 봐요. 돈을 너무 많이 벌고 미국을 따라가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해요. 환율을 올리는 거죠. 그 바람에 90년서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일본이
그야말로 0% 선장을 해, 20년 동안. 그런데 이 아베가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고 일으켰는데 안 일으켜진 거야. 일으키려고 아베노믹스라는 거를 했는데 안 일으켜진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독을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한테 지금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이게 마지막 최악의 상태에서 쓴 수예요. 1865년에 요시다 쇼인이 왜 정한론을 펼쳤느냐 하면은 그때 러시아나 미국한테 은을 많이 빼앗겼거든. 그래서 나라 경제가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조선을 침략해야 된다. 그게 정한론이에요.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일본은 지금 미국한테 너무너무 많은 걸 빼앗겼어. 너무나 많은 걸 빼앗겼기 때문에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빼앗긴 이 경제적인 이 빼앗김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정한론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걸어온 게 지금 지난 7월 1일에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알아야 돼.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원을 없애야 돼요. 학원을 없애야 돼요. 학원 때문에 애들이 건강한 정신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왜 애들을 안 낳느냐 하면은 지금 30대, 40대 애들이 왜 애들을 안 낳느냐 하면은 자기 어린 시절을 생각해봐. 행복했던 순간이 하나도 없거든. 계속 학원에서 시달리기만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낳아도 내 애도 그럴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 애를 뭐하러 고생을 시킬 거냐. 고생은 나로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학원을 없애야 돼요. 학원을 없애야지 애를 많이 낳아.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학비를 받지 말아야 돼. 대학 등록금을. 등록금 없이 일단 공부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다 공부시켜야 돼. 그건 나라에서 다 대줘도 돼요. 뭐 지금 애 놓느냐고 뭐 126조를 이제까지 썼느니 어쩌니 다 소용없는 정책이야. 그래서 학원을 없애고 대학 등록금을 받지 말고 애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왜냐하면 이제 3만 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교육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 문화 자체가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요런 몇 가지, 이 경쟁 체제 몇 가지만 없애면은 일본은요, 일본은 이제 없어져 가는 나라가 될 거예요. 일본은 지금 상태도 일본이 지금 우리를 못 이기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가 여행 안 가잖아요. 그 6조야, 6조. 60억 달러야. 여행 안 가지? 닛산 철수한대요. 닛산 자동차 우리 지금 거의 안 사거든요. 철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해야지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일본 없어도 돼요. 뭐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남북한 통일되는 거야. 서로 총뿌리만 안겨놓으면은 이건 뭐 그런데 우리가 통일되는 걸 원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제 사실 여기 평창까지 피정 오시는 분들은 나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앞서 나가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면은 저는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예요. 내가 지금도 아프리카 한 달 갔다 왔지만은 정말 대한민국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대한민국처럼 똑똑한 국민이 없어요. 내가 그 아프리카에서 물건을 사면은 계산하는데 10분을 계산을 해야 돼. 이게 뭐 10화차, 내가 한 보통 200화차, 300화차를 내면은 이게 한 60화차, 70화차 이렇게 사놓으면은 이거를 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근데 사실은 아프리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착착착착착 탁 이렇게
이러는 민족이 없어. 이러는 민족이 진짜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민족인데 몇 가지만 이 경쟁 체제만 없애면은 학원 없애고 대학 등록금만 없애면은 내가 보기에는 애도 많이 나요. 그러면 행복한 나라이니까. 참 교수님 반갑습니다. 미국의 2회 53강 오늘은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죠.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돈이라는 거죠. 달러가 전 세계 한 80% 돈을 차지하고 있고 유로화가 15%, 엔화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달러를 미국이 찍어내는 나라죠. 자기네들 찍어내고 싶은 대로 찍어내는 게 달러입니다. 물론 이게 조금 이번 시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최대한 여러분들 좀 흥미롭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100센트, 1센트, 100센트가 1달러입니다. 100센트가 1달러죠. 그러니까 한 15원 정도, 한 12원 정도 하는 거죠. 12원. 그게 1센트가 100개가 모이면 1달러로 우리가 합니다. 요 1달러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조지 워싱턴이 있어요. 1달러. 그 다음에 뒷면에는 In God We Trust라고 해요.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에다가 이런 내용을 삽입한 걸 보면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조지 워싱턴 초상하고 뒷면은 미국의 국세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눈이 뭐 여기 달러 1달러에 눈이 들어 있는다. 그래서 뭐 아주 여러 가지 말이 많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똑바로 쳐다본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1달러, 1센트, 1달러, 그리고 2달러가 있습니다. 2달러. 2달러는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이 돈을 주고받는데. 그래서 1985년부터 생산되고 있지 않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 때문에 많이 선물들을 하죠. 저도 미국 가면은 2달러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심히 행운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지갑에 아예 늘 넣어갖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집에 가보면은 이 탁상 이렇게 뭐 탁자 안에도 넣어놓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지폐 앞면에는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초상화가 있고 뒷면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2달러짜리 보면은요,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5달러짜리에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죠. 뒷면에는 링컨 기념관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에 가보면은 이 기념관이 아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의자에 멋지게 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5달러.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신권 5달러. 이게 신권입니다. 신권.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달러를 찍죠. 그 다음에 이제 10달러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첫 번째 재무장관이죠. 대통령이 아닌 분으로서 돈의 초상화로 들어가 있습니다. 뒷면은 재무부, 저도 여기 재무부를 가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건물이 크더라고요. 미국의 기축통화를, 달러를 이렇게 관리하는 재무부. 또 10달러 신권도 나와 있어요. 요즘은 요 노란 주황색 배경 이 달러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죠. 여기도 In God We Trust 아주 명확하게 써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달러짜리 20달러 미국의 앤드루 잭슨 7대 대통령이죠. 어떻게 보면은 은행을 설립한
그러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백악관이 뒷면에는 백악관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죠. 그래서 달러를 보면은 미국의 문화를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또 신권, 이렇게 신권으로 또 새로 나온 달러도 있습니다. 색깔을 조금씩 바꿔갖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규모가 커집니다. 이제 50달러 앞면에는 미국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 뭐 전쟁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죠. 뒤쪽 면은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50달러는. 그리고 이 그랜트 장군은 남북 전쟁에서 활약을 하고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0달러도 또 요즘 새로 나온 요즘은 요 아래쪽 거 달러로 거의 다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달러. 이건 유명한 사람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제가 가끔 강의 때 얘기하죠.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말한. 그래서 남북 전쟁 때 프랑스에 건너가갖고 프랑스로부터 전쟁 자금을 빌려오죠. 프랑스의 지원을 받습니다. 프랑스하고 영국은 원수지간이니까 서로 독립전쟁 할 때 벤자민이 그런 것들 잘 노린 거죠. 알렉산더 해밀턴과 같이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달러짜리 굉장히 큰 돈의 주인공이 돼 있죠. 저 그림은 저도 여기도 가봤어요.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있는 독립기념관. 여기가 초대 어떻게 보면은 국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단위들도 있어요. 더 높은 단위들도 있는데 100달러 이게 이제 새로 요즘은 여기에 줄이 하나 거져 있어요. 줄이 홀로그램 리본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파란 거 위조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100달러. 네. 그 다음에 500달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못 보셨죠? 이건 뭐 일반적으로는 유통되지 않습니다.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초상화가 인쇄되어 있죠.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500달러짜리도 있다라는 거 알면 좋죠. 1000달러 또 있어요. 1000달러. 요거 한 장에 100만 원인 거예요. 100만 원. 10장이면 1000만 원이고 100장이면 1억이죠. 1000달러에는 미국 22대, 24대 대통령 크로버 클리블랜드 초상화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00달러짜리도 있어요. 5000달러. 미국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분이 5000달러를 이렇게 합니다. 또 10,000달러짜리도 있어요. 10,000달러. 미국 재무장관 셀먼 체이스, 알렉산더 해밀턴, 벤자민 프랭클린, 셀먼 체이스, 배를 타갖고 하는 모습이 프린트로 돼 있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신을 믿는다는 문구를 새겨 넣은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만 달러짜리도 있어요. 10만 달러.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초상화가 인쇄되어 있죠. 이거는 뭐 일반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은행권으로 주고받은 거죠. 그리고 100만 달러가 있는데 이거는 나도 처음 본 것 같아요. 100만 달러도 있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되고 있지 않죠. 어쨌든 이제 오늘 달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돈을 막 찍어낸다고 그 좋은 게 아니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죠. 돈을 막 찍어내면은 1달러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독일에서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빵을 사기 위해서 손수레에다가 돈을 담아 가기도 한 시대가 있었어요. 초인플레이션이 터졌죠. 1923년 2월 독일 계란 한 개가
800마르크였는데 같은 해 12월에 3,200억 마르크로 10개월 만에 400배가 오르죠. 돈의 가치가 없어진 거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은 승전국들한테 돈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죠. 결국은 이러한 이유로 히틀러가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연방제도에서 2008년 금융위기 시 1조 3천억 달러를 발행을 하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2020년에 코로나19 경제 위기 때는 3조 달러를 발행합니다. 1960년, 70년대는 3천억 달러가 전 세계에 돌아다녔는데 이젠 이게 3천억 달러가 아니라 3조 달러를 한 해 찍어갖고 풀어냈죠. 이 정도 돈이 풀리면은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하게, 물론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걸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돈을 좀 이렇게 테이퍼링이라고 그러고 돈을 막 푸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돈을 이제 끌어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쓰느냐면은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지금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금리가 거의 0%대였는데 내년에는 금리를 3번 내지 4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가 2%대까지 가면은 사람들은 주식보다는 뭐를 더 많이 쓰느냐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그렇게 끌어모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제가 지난 11월 달에 미국에 갔다 왔을 때 모든 것들이 3배 정도 가격이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루 일당, 하루 쓰는 사람도 20달러를 줘도, 1시간에 20달러를 줘도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그런데 또 우리나라 정도 되면은 돈이 1달러에 800원, 900원 돼야 되는데, 그래도 1170원,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더욱더 기축통화가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풀어서 이제 국채와 주택저당 증권을 이렇게 많이 지금 사들이고 있는 거죠.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돈을 막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일본도 아베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어냈죠. 그런데 일본은 그걸 견디질 못하고 계속 0%대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미국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푼 건 아니지만은 그 돈을 땡기기 위해서는 은행 이자를 아마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투자를 할 분들은 집에다가 투자를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아파트라든지 이게 아주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좀 안다면은 좀 지혜롭게 돈을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귀양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라 경제 발전, 우리나라가 3.9% 정도 올해 2021년에 3.9% 정도 발전을 했는데 이자가, 그러니까 내가 10% 줄 테니까 투자를 하면은 10%를 줄 테니까 투자를 좀 해줘라. 그럼 10%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건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3.9% 정도 주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는 참 욕심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돈을 쥐고 흔드는 건 다 유대인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쉽게 말하면 주식을 사도 마찬가지죠. 삼성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막 올라가. 이때 사람들이 따라서 사죠. 근데 파는 타임을 누가 정하느냐? 유대인들이 정하는 거예요. 파는 타임을. 그 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없죠. 예, 유대인들이 돈을 벌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주식도 내가 5년, 10년 묻어두면은 그 파는 타임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단기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막 올라갈 때 그걸 사면은요,
그러잖아요. 예, 발끝에 사서 머리끝 올릴 때 팔아야 되는데 그 파는 그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기축통화는 국제 간의 세계 금융 간의 거래 시 기준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준이 되는 거죠. 달러가 풀려서 달러 가치가 오르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죠. 우리나라처럼 수출의 비중이 큰 나라는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해 올해 돈을 많이 풀었죠. 또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이 100조를 푼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죠. 돈을 많이 풀면은 좋은 게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보통 달러가 약할 때는 가격이 오릅니다. 이 금이 디커플링이 됩니다. 디커플링은 보편적인 세계 경제 흐름과 다르게 독자적인 경제 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디커플링이 되죠. 그래서 거꾸로 가죠. 어쨌거나 하여튼 달러가 상승하면은 금은 떨어지고 달러가 내려가면 금값은 올라갑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고 미국은 달러를 지키기 위해 금값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전 세계의 금의 80%는 미국에 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뭐 독일이고 영국이고 프랑스고 전쟁 막 난리가 나니까 전부 다 배로 미국으로 전부 다 보냈죠. 그러는 바람에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가 된 거죠. 지난 50년간 부의 핵심은 달러였습니다. 중세시대 유럽 전역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에 따라서 1년 중 4분의 1이 금식일이었어요. 육식은 못 먹고 생선은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시 냉장고가 없어서 소금에 절인 청어가 유행을 하게 되죠. 이 청어, 유대인, 이거 굉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청어를 절이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했는데 유대인들은 스페인에서 천일염을 들여와서 절임 청어를 만들어 대박이 나죠. 소금 상권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청어 사업까지 장악하게 되었고 청어 사업이 활황이다 보니까 고기잡이 배를 만듭니다. 주로 네덜란드에서 이 청어를 잡아갖고 소금에 절여갖고 전 유럽에 파는 거죠. 이후 고기잡이 배뿐만 아니라 화물선도 만들고 전 유럽의 화물을 싹쓸이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 유럽 중개 무역 기지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먼저 동인도 회사가 나오고 그 다음이 영국이 동인도 회사가 나오죠. 무역이 발달하면서 금융과 보험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유럽 중개 무역 기지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 네덜란드도 네덜란드지만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금융의 주인공이 된 거죠. 지금도 전 세계의 금융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덜란드는 동양과 무역을 위해서 세계 최초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주식 거래소 1602년에 주식을 거래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400년, 420년 딱 되네요. 420년 전에 이미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유럽은 갖췄던 거죠.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주식시장이 좀 안정화된 게 몇 년 안 되죠. 그래서 이 미국의 이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돈에 대한 공부를 정말로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세상을 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죠. 당시 거래된 화폐의 종류만 1000가지가 넘어요. 이 1000가지가 달러, 유로와 엔화로 발전하는 데는 한동안의 시간이 걸렸죠. 네덜란드 돈 길더화로 통일을 시키죠. 이로써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격인 암스테르담 은행이 등장을 합니다. 1668년 네덜란드 통치자 빌렘 3세가 영국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어요. 빌렘 3세가 왕이 되어서 영국으로 떠날 때 유대 금융인 8,000명이
함께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또 이 유대인들이 다시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가죠. 유대인들의 이동으로 네덜란드의 금융의 통째로 영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국 돈 파운드가 나중에 기축통화가 됐다가 그 기축통화가 미국으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넘어가죠. 어쨌거나 하여튼 영국 왕으로 즉위한 윌리엄 3세는 프랑스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함선이 배가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협조를 구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전쟁 모금 기구를 만들어 전쟁 자금을 만들게 되죠. 이 전쟁할 때 이 자금을 대는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쟁을 유도할 수도 있는 사람이죠. 1905년 유대인들이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뭐를 대주느냐면 전쟁 자금을 유대인이 대줍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긴 원인도 유대인이 그 이면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전쟁 자금을 만들어주고 유대인들은 저희가 모은 돈을 빌려줄 테니 원금을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래요. 매년 그에 해당하는 이자 8%와 이 화폐 발권 권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거죠. 윌리엄 3세 입장에서는 이자만 갚으면 된다고 하니까 허락을 하죠. 그래서 왕이 돈을 빌려가는 만큼 돈을 찍어내는 시스템을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가 막힌 방법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왕한테 돈을 빌려줘요. 왕이 막 빌려준 만큼 또 찍어내는 거죠. 유대인들이 발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서 화폐가 점점 금과 은을 화폐로 썼다가 이제 배를 타고 금을 들고 가면은 배가 뒤집어지면은 금을 구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다 금을 넣어놓고 은행 그러니까 금 보관서를 써줘요. 그럼 그 보관서를 가지고 무역할 때 이거 그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은행의 역할이 생기고 금과 은은 은행에다 넣어놓고 보증서를 들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점점 지폐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품격 있는 내면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6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5가지 중 1가지라도 실천하셔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